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예,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박원갑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갑 위원님은 스펙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부동산 전문가이십니다. 갑자기 왜 칭찬을? 부동산 전문 기자 출신이시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통계를 만드는 가장 권위 있는 통계인 KB국민은행 소속이시죠. 부동산 전문위원이시죠. 게다가 그냥 전문위원도 아니고 수석 전문위원. 네. 제가 붙인 거예요. 그건. 아 그래요? 아 본인이 그냥 아니 회사에 붙였지. 다 붙여달라. 제가 붙이고 나서 다른 사람이 다 붙여가지고 이제는 희소성이 많이 희소성이 떨어졌는데 본인이 최초다. 그렇죠. 요새 그 수석 전문위원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예, 벤치마킹형 뭐 수석. 알겠습니다. 저도 3프로TV의 수석 대표이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같이 놀면 되겠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장이 워낙 급변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구성원이든 아니면 참여자든지 그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거래자들의 심리. 예. 집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왜 이렇게 시장이 특히 왜 갑자기 이렇게 냉각이 되었을까? 왜 갑자기 냉각이 됐어요? 요즘에? 이거는 제가 군집 행동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때를 지어서 움직이는 혹은 무리 지어서 움직이는 게 특징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6월달 이후에 갑자기 시장이 이 냉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어젠다라고 이걸 보고 예. 머리에 의제 설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예 부동산에 무관심한. 갑자기 관심 없어졌어요? 예, 뚝 끊어졌어요.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6월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나요?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좀 더 구조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바로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스마트폰 보급률이 작년 기준으로 93%예요. 집값이 스마트폰 때문에 떨어졌다.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보니까요. 그것도 일제히 신속하게 받아보면은 네. 사람들이 생각이 엇비슷해지고 그렇죠. 행동도 엇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는 다 같이 사러 가고 그렇죠. 안 사기 시작하거나 두려워하면 다 같이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집단적 사고라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는 거죠. 정보를 똑같이 이게 뭐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도 비슷하게 하고 행동도 비슷하게 하는. 그게 이제 불안해서 나오는 건데 마치 축구 경기장의 관중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집 행동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군집 행동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네. 논문들도 많아요. 근데 주로 이제 부동산은 상승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재건축에서. 군집 행동이 그 패닉 바잉. 사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군집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논문에서는 하락기 때 군집 행동이 그렇게 안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 이거는 군집의 강도가 좀 이렇게 약할 뿐 네. 이제 나타나는데 주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냐면은 안 사는 거예요. 거래 절벽. 이게 이제 뭐냐면 요새 그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푹정우군이 나오죠. 푹정우군. FOP. 뭐에 이게 이제 과매수 공포인데요. fear overpay. 그러니까 overpaying. overpay. 너무 내가 비싸게 바가지 사는. 쓸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제 바가지 쓸지는 모른다는 이게 푹 정우군이 옛날에 포모 정우군 아시죠?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나만 못 사면 안 되지. 그게 정반대.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일제히 푹 정우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는 뭐냐? 안 산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생존 본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이 가격에 살 수는 없다. 안 산다. 왜냐? 이거 떨어질지 누구든지 다 알거든요. 이거는 IQ가 60이나 IQ가 150이나 어차피 떨어질 거라는 걸 다 알아. 왜? 지금은 금리 공포 국면이니까요. 이미 금리는 임계점이 지났어요. 저는 기준금리가 2% 넘어가면은 금리 부담의 임계점이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다 올랐다. 이럴 때까지는 아마
안 살 거고요. 싸게 어차피 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결국 건매물 중심으로 그래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좀 네. 펴주시겠어요? 예,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 음. 거래량은 바로 인간의 매수 심리를 그대로 투영하는 겁니다. 잠깐만 질문 있습니다. 네. 거래는 매수와 매도가 같이 일어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왜 안 매수 사는 시- 거죠. 왜 매수 심리를 반영한다고 보세요? 매도 심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물은 많아요. 아, 매물은 늘 많아요? 늘 많아요. 그런데 많죠. 그러니까 매수가 많으면 거래도 많고 매수가 적으면 거래도 근데 적다. 반드시 이제 그게 항상 일치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거래량과 가격은 비례관계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검증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안 사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돼요. 단기적인 시장 변화는 공급자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수요자들이 변심 안 사는 거죠. 그렇게 사던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던 매수 대기 자리 다 어디로 갔냐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뚝 끊긴 거죠. 그게 바로 거래량으로 보여주는 건데 네. 지금 7월의 거래량이요. 물론 이거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신고 건수니까 지금 386건이에요. 많을 때 어떻게 돼요? 7,000건 많을 때는 15,000건까지 거래됐잖아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수요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저는 지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절벽은 네. 바로 수요자들이 내가 비싸게 살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네. 일종의 생존 본능의 발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집값이 빠지면 무섭게 빠지거든요. 네. 최근에 뭐 그 빠지는 국면인데 네. 빠지는 곳 중에서도 많이 빠지는 곳이 있습니까? 있죠. 어떤 곳이 많이 많? 빠지는 요걸 한번 특징. 보실래요? 특징. 요거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예, 나오네요. 올 들어 7월까지 아파트값 변동률 뭐 전년 말 대비입니다. 보시면은 안양 동안구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여기 어디냐? 바로 인덕원이 이번에 많이 빠졌죠. 아, 많이 네, 빠졌어요? 네. 예. 인덕원 많이 빠진 거는 작년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실거래가로. 그거는 직거래가 아니고 중개거래로. 직거래는 가족 간에 특수거래 할 수 있잖아요. 실거래가로 30%가 빠졌는데 고점 대비. 네, 그렇죠. 저기는 예. 국민은행 통계에는 마이너스 2% 빠졌다고. 그리고 되는데. 이거는 가중치니까 뭐 그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30% 정도 고점 대비 빠졌다. 그러니까 한 건 이러니까 너무 그걸 높게 볼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제 그런 이런 케이스에 좀, 네. 좀 과도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뭐 그렇게 떨어졌다는 것 정도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예. 어쨌든 전체 추세가 어느 지역이 많이 빠졌냐고 볼 때는 요거에 그대로 볼 이제 수밖에 보여준다고 없죠? 보면 예, 돼요. 예. 그다음에 수원 영통 구간 2.2% 정도, 화성 2%, 의왕 여기도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대구는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와, 세종시는 세종이 좀 많이 3.8. 빠졌죠. 세종도 많이 빠진 거는 한 20% 이상 빠졌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고점 대비. 그다음에 성북구에서 좀 빠졌고요. 나머지는 아직 플러스입니다. 상반기 예. 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런 곳이 뭐 특징이 좀 있어요? 지금 많이 빠진 데들이? 제가 봤을 때 제가 최근에 2, 3년 동안 표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장의 흐름은 비강남의 반란이다. 네. 강남보다 강북이 더 많이 올랐다. 바로 MZ 세대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저가 중심으로 이제 집을 많이 샀죠. 산다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이제 네. 강북이 더 올라버리는. 그래서 비강남의 반란. 또 하나는 탈서울 내 집 마련. 그러니까 같은 서울 맥락이죠. 조금 다르죠. 그거는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얘기니까 서울 내에서는 이제 비강남의 반란이고 네. 수도권 수도권하고는 서울하고 인천 경기 다 보면은 그거는 외곽이고.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로 저렴이들이 주로 인기였다 그동안. 네. 그렇죠. 상대적 저렴이들이. 그 다음에 두드러진 거는 GTX에 대한 기대가 몰렸던 곳이 많이 떨어졌다. 급락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 보시죠. 안양 동안구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데가 인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덕원은 GTX C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의왕도 C 노선을 경유합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던.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성은 동탄이잖아요. 동탄도 A 노선이잖아요. 예. A 노선이고 보면은 또 수원 영통구도 있죠. 이것도 C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C 노선 쪽이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지게 많이 빠졌고 예. B 노선은 그렇게 안 빠졌어요. B 노선은 송도에서 저쪽으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마석 쪽으로 네, 가는 거죠. 네. 그쪽으로. 네. 그쪽은 그렇게는 많이 안 빠졌어요. 물론 송도가 좀 빠졌다고 그러는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러면 많이 안 올랐습니까? 그래서 안 빠진 건가요? 아니면 하필이면 다 올랐는데 C 노선만 많이 빠진 건가요? C 노선 쪽으로 아무래도 MZ 세대들이 좀 몰리지 않았느냐 오를 이렇게 때도 좀 많이 올랐나 그리고 또 보군요. MZ 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갭 예. 투자 수요가 좀 많았을 수도 C가?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 결과를 갖고 결국은 역으로 이게 분석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예. 우리가 풍수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산고곡심, 산고 곡심.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네.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또 얘기를 굳이 하느냐? 한자로 안 해도 될 만한. 그렇죠. 이걸 변동성 쇼크라고 얘기도 해요. 지금까지 많이 오른 데가 많이 빠진다.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진다. 요즘 특징이다. 많이 세종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서울 보실까? 예. 지금 아까 성북구 빠진 거는 그거로 보시면 되고 네. 아까 비강남의 반란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표는 안 가져왔는데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최근 올 상반기까지 예. 3년 동안 집값이 어디가 많이 올랐는지를 보면은 하락이 어디가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보니까 네.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36% 올랐어요. 예. 자, 그것만 기억해요. 36%. 예. 서초구가 31%, 강남구가 32%. 오히려 서울 평균보다 낮죠. 예. 그런데 노원구가 52%. 와우. 수도권은 44%예요. 아까 서울이 36%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개별로 들어가면 더 무섭습니다. 보니까 아까 수원 영통구 말씀드렸죠. 네. 수원 영통구 60%. 그다음에 의왕 많이 올랐다고 그랬죠. 네. 요것도 60%. 그다음에 안양 뭐 동안구라든지 뭐 화성 같은 데는 한 45% 정도. 네. 세종요 51%. 아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것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올랐는 곳이 또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졌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부동산 시장의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데 많이 올랐으니 많이 떨어지는 게. 그렇죠. 이게 못 받쳐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 약간 주식 그래프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어느 순간 우리 언제부터 많이 올랐어요? 2018, 2019년 이때부터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네. 이게 조금 빠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변동성 쇼크라고 할 정도로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강남 지역은 많이 안 빠졌겠습니다. 요즘 그럼 많이 안 올랐으니까.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서초구가 겨우 보합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서초구가 그동안에 좀 덜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예. 아니, 무슨 얘기냐 강남이 많이 오르지라고 했는데 그거는 절대 금액으로 판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5억 올랐다 뭐 이러면 많이 우리가 올랐... 그렇게 금액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항상 부동산을 보실 때는 퍼센트지 비율로 보셔야 돼. 그럼 당연히 강남이 덜 올랐죠. 왜? 비싼 집은 덜 올라요. 당연하지. 금액이 커지면 변동률이 낮아지는 거는 맞잖아요. 아 상승률로 보면 산성률로 봐야죠. 항상 보실 때는. 원래 그랬어요. 상승률이 원래 비싼 집들은 덜 오르고 덜 떨어지고 그랬어요. 덜 오르죠. 상승률로 보면. 그런 경향이 있죠. 예전에 제가 들은 게 과거 이제 하락이나 조정기 때는 강남이 뭐 그동안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빠지는 패턴을 보인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좀 다른 건가요? 그러면?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정확하시나요? 오늘 실제로 왜 그래요? 잠깐만. 우리가 도핑 올해 테스트. 시장을 저는 약간 2007년하고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버블 세븐이 2006년이거든요. 예. 그때는 집값이 어디가 많이 올랐냐면은 주로 강남 재건축하고 네. 주로 대형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 중심으로 급락이 많이 왔단 올랐었어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집값이 언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또 그런 게 많이 많이 빠졌죠. 빠졌죠. 엄마 네. 아파트만 하더라도 2007년도에 실거래가를 보면 12%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계속 빠졌잖아요. 예. 네. 주로 그러니까 버블 세븐 지역들, 주로 판교 주변 지역들하고 강남 이 지역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빠질 때는 그쪽이 더 빠지잖아요. 많이 네. 빠질 때는 40% 빠졌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어디가 많이 오른 거예요? 당연히 외곽이. 강북, 아. 그다음에 수도권, 경기 쪽이 특히 더 많이 올랐죠.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세상 이치도 몰라 그죠? 많이 오른 게 많이 그러니까 떨어진다. 많이 오른 게 많이 버블이 형성될 정도로 오버슈팅을 했다 보니까 네. 당연히 외부 쇼크라는 금리 급등이 나타나니까 가격이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까? 아니면 더 빠져야 됩니까? 지금은 하락 초입이잖아요. 아 이제부터 하락 시작이다. 그렇죠. 이게 글쎄 그걸 제가 뭐 그 장담을 할 수는 없죠. 그걸 예. 알면 오늘 안 나왔지. 내가 딴 거 하지. 그런데 아까 조금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팁을 얻어 가셔야 될 거잖아요. 예. 하락기 때는 소규모 단지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 사실 때는. 소규모 왜냐? 나홀로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는 가격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예. 지금 강남에서 어디가 많이 떨어져요? 잠실이 많이 빠지죠.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왜냐? 가구 수가 5천 가구 넘으니까 아무리 불황기라도 한두 개는 그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시색이 포착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꾸 신문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예. 데는 안 빠진 게 아니라 가격이 안 빠졌지 가치는 빠졌단 말이에요. 아 거래만 됐다 하면 그 빠진 가격으로 거래될 것이다. 이게 시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락기 때 특히 나홀로 아파트 이런 쪽은 네. 시세가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항상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KB 그 선도 50주수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시가총액이 많은 50개를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네. 같이 묶어 놓은 거거든요. 이번에 7월 달에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 지수가 예,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묶어놓은 지수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는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지 아파트가 블루칩이니까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빠질 때는 더 빠지고 네. 오를 때는 더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대단지와 소규모나 나홀로 중에 음. 빠질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거는 빠져도 통계가 나오지만 그렇죠. 이거는 빠지는 줄도 모르고 거래가 없으니까 그렇죠. 시세를 모르는 거죠. 시세를 모르는데 거래가 되면 얘가 더 빠집니까? 얘 더 빠진 거보다? 원래는 그게 가치잖아요. 그게 가치는 더 빠지는 게 맞죠. 대단지보다 소규모 단지들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빠진다,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보고 시세 포착이라고 그래. 시세 포착이 안 되잖아.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다고 안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치로 보면 떨어져 있는데 가격으로는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그걸 안 조심을. 떨어진다고 착각하지는 말자. 그 그렇죠. 얘기군요. 그래서 하락기 때 주로 항상 이 풍양계가 바로 랜드마크 아파트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소규모를 사더라도 랜드마크 아파트를 흐름을 보고 그걸 이제 그 일종의 등대로 예. 삼아서 판단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외환 위기 때 뭐 많이 빠진 거를 감안하면 고점 대비 한 40% 정도 하락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준우 대표님이 부동산 기사 하셨잖아. 예? 저야 뭐 그걸 믿어요? 뭐 극단값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네. 항상 이게 통계를 낼 때도 극단값을 깜짝 뺀다니까. 예, 예. 통계를 낼 때 극단값을 빼는 거 아시죠? 아, 그러니까 40% 떨어진 아파트가 한두 채 있었으나 그런 극단은 빼고 통계를 보자.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가격인지 이게 가격 지수인지도 명확하게 얘기가 없잖아요. 네, 네. 저는요 항상 세상을 보실 때는 가격 지수를 보셔야 돼. 지수를.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래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셔야 되지. 지금 뭐 중간 가격인지 뭐 평균 가격인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물가를 따질 때도 CPI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자 물가를 따지지 장바구니 물가를 안 따지잖아요. 그건 보조 지표로 쓰는 거지. 자 봅시다. 예. 이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가져왔는데. 야, 이 국민은행 겁니다. 40% 빠진다고요? 빠질 수도 있지.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지, 그거는. 다만 지금 IMF 때 집값이 얼마 빠졌냐면은 전국이 13% 빠졌고 서울이 14% 빠졌어요. 예. 지수로 그렇습니까? 지표로? 예. 인덱스로. 인덱스로.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오히려 올랐어요. 예. 왜 올랐을 것 같아요? 그때 2008년 2분기에 전국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네. 뉴타운 한다고 그때 후보들이 돌아다니면서 공략하는 바람에 그때 오버슈팅 된 거죠. 대부분이 강북 지역은 2008년 2분기쯤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하반기에 빠지더라도 네. 이게 그렇게 안 빠진 걸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요 지수로 가격이 40% 빠지려면요 IMF가 3번 와야 돼요. 아, IMF 때 해봐야 한 15%도 안 빠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지수로 보지 않고 가격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빠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수를 기준으로 항상 기수로 보셔야 돼요. 지수를 기준으로 올해 많이 빠진 아파트가 2~3% 빠졌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지역이. 그런데 외환위기 때는 1년에 지수로 15% 빠졌다면서요. 그렇죠. 14% 15% 가까이 되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빠진 게 2~3%니까 지금보다 7배 정도 깊게 더 빠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억 빠진 동네는 15억이 빠져야 되고 2714니까 맞지. 그 정도 빠질 수 있다. 그거는 너무 극단값이니까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 하락폭을 뭐 예측 전망한다는 게 이게 일종의 쉽지는 않죠. 공포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는 다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포 세일을 하는 경우 그게 좀 말 들시면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너무 극단값보다는 저는 중지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서 그 중에서 네.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는 좀 맞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박 의원님도 여쭤보고 뭐 다른 분께도 여쭤보고 하는 건데. 또 하나는 그게 있어요. 예. 미분양 주택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다. 그게 이제 그 집값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표잖아요. 지금 미분양을 보시면은 미분양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았을 때가 2008년이에요. 그 리먼 사태 터졌던. 네. 그때 연말에 약 16만 가구 넘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죠? 네. 예. 예. 지금 2만 7천 가구예요. 예. 미분양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걸 보면은 분양을 해야 미분양이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 올해 2만 가구밖에 분양 안 자체를 되잖아요. 안 하는데 무슨 미분양이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리고 그때는 뭐 중대형 중심으로 또 네. 그 일종의 이제 그 동맥 경화증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2007년에는 그 이전이 부동산 호경기인 거는 맞는데 지금처럼 그 당시 2007년 전에는 부동산 호경기여서 너도 나도 분양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고 최근 몇 년간은 부동산 호경기이긴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묶어놓고 나니까 외곽에나 공급이 되지 서울의 입주가 거의 없었죠. 입주와 분양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건데 그렇다고 집값이 안 빠지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 초입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빠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예. 하락장 초입으로 보시는 혹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락장임을 하락이 있었음을 부인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러다가 다시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분양이 너무 없고 공급이 너무 없는데 집값이 이제 다 빠진 것 같네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기 시작하면 다시 상승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를 네. 금리로 보셔야 돼. 금리 태풍인데 지금 금리 임계점을 넘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변수보다 금리에 민감한 구조거든요. 네. 지금 금리가 그러면 다 올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 2.25잖아요. 예. 지금 뭐 채권 전문가들마다 다 다르던데 제가 보고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통 부분을 찾는다면은 올 연말까지 이제 그 금통위가 한 3번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덜 올리면 한 2.75 정도, 좀 많이 올리면 한 3.0? 3.0, 뭐 3.25도 있어요. 그런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3%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네.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미국이 뭐 일각에서는 내년 뭐 하반기 혹은 4분기부터 금리를 낮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아마 거기 비슷하게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갑자기 확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고금리 상태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게 대체적인 분석이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아직은 금리 쇼크가 더 남았다고 본다면은 그 집값은 좀 더 빠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금리가 높으면 그게 이제 아무래도 매수세가 줄죠. 매수가 줄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양도세 한시적 감면도 남아 있잖아요. 물론 그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하지만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내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3월 말까지는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네.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일종의 이제 시나리오인데 한 내년 한 1분기 정도가 시장의 1차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말은 하락을 1분기까지는 할 테고 네. 1분기 지나면 더 내려갈지 그렇죠. 그 정도 하락에서 멈출지 정도가 근데 1분기 분기. 곧바로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바로 확 낮아지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은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 보고서를 보니까 오히려 2024년 정도까지도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 이 유지될 정도 거다. 이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그런 보고서 있어요. 근데 뭐 보고서는 잘 안 맞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의사결정을 100%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전망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근데 제가 만약에 30대 초반이라면은 네. 집을 어떻게 해서 판단할까 제가 예. 제가 30년 노하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딱 하나만 좀 여쭙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시절 있었잖아요. 그때도 집값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금리가 6개월 전 금리보다는 높습니다만 그 당시에 집값이 많이 오르던 시절보다는 절대적으로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에 어떻게 집값이 올라? 라고 판단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이 절대 수준보다는 속도지요. 인간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저금리 시절에 익숙해져 있다가 네. 네. 갑자기 금리가 지금 오른 거잖아요. 예. 작년에 보니까요.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해갔는데 네. 작년에 대출이 금리가 거의 3%예요. 네. 네. 예. 평균 담보대출 금리가. 예. 지금 시중은행의 보통 혼합형이라고 그래서 5년 동안 고정금리고 네. 5년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보통 한 4.6, 4.8 요 정도 해요. 5% 조금 안 됩니다. 네. 요즘 대출 받으러 가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집을 살 때 예. 연끌 비투해야 되잖아요. 지금 20, 30대밖에 집을 안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높은 벽을 넘을 겁니까? 집값도 비싸졌고 그렇죠. 대출도 뭐 받기 어렵고 그렇다면 거기에 이자가 높다. 의사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8월부터 LTV가 80%로 높아지죠. 생애 최초의.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집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주택금융공사 금융실태조사를 제가 예. 유지를 봤는데 예. 작년에 평균 LTV가 36.1%였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출을 내요? 대출을 내가 많이 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예. 대출을 제가 더 많이 내보니까 부부싸움이 많아져. 부부는 대출을 안 내도 싸워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삶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MZ 세대들은 단군 이래 가장 이 금융 지능이 높은 세대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자이낸스 세대라고 그러잖아. 아, 파이낸스. 파이낸스 플러스 앞으로 Z세대? Z 자이낸스 세대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분명히 지금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고지능화된 게 특징이에요. 고지능. IQ 높아진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지금 누가 집을 사? 안 살 걸 아마?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로. 네. Z세대한테. 예. 내가 당신한테 5억 원을 돈을 빌려줄게. 네. 빌려줄 테니까 5년 뒤에 나한테 원금만 갚아. 이제 안 받을 테니까. 네. 그래서 살래? 물어보니까 안 산대. 아, 분위기 많이 바뀌었군요. 안 사죠 지금. 왜냐면은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두 손으로 받는 것 같잖아. 그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집단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군집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딱 보이잖아요. 아니 내가 30대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 원래 버피님께서 저분은 조금 오늘 짜증 나신 것 같은데 금융 지식이 그렇게 높은데 연끌을 그렇게 했어요? 아, 라는 그거는 다르죠. 댓글도 있네요. 연끌 세대들. 그러니까 인간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끌 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벽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모아놓은 걸 없으니까 결국은 연끌 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이 있는데 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즘 MZ 세대의 특징은요. 투자 유목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투자를 요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자하기도 하는 굉장히 박식한 세대인 거는 맞아요. 근데 박사들이 다 압구정에 사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좀 말씀 잘해 주셨는데 조금은 하락과 상승과 하락의 경험을 하면은
조금은 성숙해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 동안에 뭐 그런 뭐 연끌 비투니 뭐 비전 비테크는 뭐 경제학의 기본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뭐 그럴 정도로 무모하고 공격적인 것은 맞아요. 맞는 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걸 바라보실 때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그래서 모든 게 성숙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연세 또 들면은 또 고집만 또 생긴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지혜롭기도 하지만 그래서 항상 모든 걸 보실 때 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점도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네. 금융지능이 굉장히 높은 세대인 거는 맞다. 아는 게 많다. 뭐 이거는 뭐 지표로도 나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MZ 세대들이 좀 금리 상승 부담을 느껴서 좀 덜 들어간다. 지금은 지금 안 사죠. 안 산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집값도 하락 압력이 커진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하락은 네. 대체적으로 집을 안 사는 사람이 많으면 하락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매물을 그렇게 내놓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불가피하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서 기본적인 심리적인 트렌드가 바로 손실회피하고 처분 효과예요. 네. 손실회피는 손해보고 안 파는 거고 처분 효과는 조금 이익 나면은 금방 팔아버리고 손해보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 주식에 사잖아요. 그거. 네, 그렇죠. 그런 특징도 부동산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 변화는 대부분이 거래 동결 말하자면 매수 위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집 사지 말고 팔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 집 가지고는 장난치지 마라.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있고 1주택자 사지는 마라. 특히 1주택자 분들은 그냥 집을 실소유로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일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저한테 여쭤보셨잖아.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예. 원자재 값도 지금 거의 한 3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 올랐더라고. 아니 실제로 들어가는 그 네네. 비용으로 보니까. 예, 예. 그러면은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가만큼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어떤 해지 수요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그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 반영이 하락기 때는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하고 맞물려서 진행되는 거니까 네네. 예. 언제 반영되느냐? 회복기 접어들어서 상승기 때 한꺼번에 반영이 돼요. 사실은 이번에 몇 년 동안 오른 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저는 어지간하면은 좀 그냥 견디라. 어떡하겠느냐. 좀 내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지금 팔아서 나중에 뭐 다시 사는. 싸게 산다는데 거리비용도 만만치 않고 내가 어떻게 타이밍을 딱딱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작가 박완서 선생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고통은 네. 극복하는 게 아니다. 견디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맞죠? 자기 자제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극복이 돼 그게? 내가 이거 잘못 사가지고 타이밍이 이제 잘못 잡아가지고 하우스포 되게 생겼는데 이걸 내 자신을 용서해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은 가격 보지 말고 그 부동산 앱 다 지워버리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사시는 게 낫다. 다만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빚을 좀 줄이는 거, 부채 다이어트. 요거는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건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가능하면. 가능하면 빚을 좀 줄이면 좋죠. 그러면 좀 덜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수자는 좀 더 타이밍을 재도 되죠. 지금 뭐로 파도가 치는데 뭐하러 이렇게 덤비들어요. 좀 기다려도 되잖아요. 1주택자 중에서도 이제 하락장일 때 갈아타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하는 상급지와 가격 차이가 주니까. 지금 그거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막 그런 책도 나왔던데 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 강남은 안 빠지고 네. 지금 수도권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왜 갈아타기가 왜 위험해요? 그럴 때? 아니 나는 헐값이 팔고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일단. 내가 상급지로 가는데 지금은 상급지일수록 잘 안 빠지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주로 강남 같은 게 덜 빠진 게 투기과열지구에서 KB 시세 기준으로 15억 넘으면 대출 안 해줬잖아요. 네. 예. 여러 규제가 겹치다 보니까 상승률이 좀 덜한 거예요. 물론 강남도 빠집니다. 네. 강남은 불패가 아니에요. 강남은 덜 팹니다. 덜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강남 덜패. 예, 강남은 덜 빠지는 거지. 그게 뭐 안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런데 다만 지금 장세에서 아마 30대 분들이 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애도 좀 크고 그랬는데 25평에서 30평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맞는데 같은 동네 옮기는 거는 관계 없어. 어차피 같이 빠지고 같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네 25를 같은 동네 그건 33으로 관계 옮기는 건 없어요. 되는데. 그건 관계 네. 없는데 예. 흔히 말하는 상급지를 어디 보고 계신 가령 이제 뭐 굳이 옮기려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많이 빠진 데 가시면 되잖아요. 많이 빠진 데.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진 데가 서울에서는 주로 노원구라든지 아까 성북구 이런 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예. 실제로. 예. 아까 제가 비강남의 반란 말씀드렸죠. 강남에서는 송파하고 특히 잠실 쪽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 대단지기 때문에 빠졌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이제 강남의 강남은 아니잖아요. 약간 강남 중심부로 보면은 완전 외곽은 아니지만 예.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도심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강남에서도 외곽이니까 좀 조금 빠졌다. 빠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흔히 말하는 이게 강남보다는 네. 조금의 좀 떨어진 쪽에 대단지 중심으로 네. 그건 옮겨타기 하는 거는 관계 없는데 다만 어느 정도 내 거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번에 안 좋은 판단은 내 거는 싸게 팔고 네. 남의 거는 비싸게 사는. 그래서 이번에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이 과거처럼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때 2007년도, 2008년도는 딱 좋았거든. 그때는 강남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조금은 시세를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강남처럼 비싼 곳이 덜 올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도 있으니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대출 규제 안 받는 뭐 9억짜리 집이었는데 지금 올라서 한 13억 됐으면 그걸 팔고 대출 규제 때문에 계속 못 오르고 있던 20억 언저리의 강남 집을 사면 눌려 있던 집을 사는 거니까 빠지지도 뭐 적게 빠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유효하지 않느냐 하는 이번 타이밍은 안 될 수가 있어. 안 좋을 수가 내 있어. 집 안 팔리니까 잘 그리고 갈아타기 하실 때 가장 큰 게 안 팔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은 나보다 똑똑하거든.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반드시 팔고 사셔야 된다고.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네. 예.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 집 사고 나서 종전집을 2년 안에 팔면은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 안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전세 기간이 4년이에요, 사실상. 요새 갭 투자를 누가 해요? 그러면 전세 끼인 집은 안 팔리잖아요. 요즘에 갭 투자 안 합니까? 하긴 하는데 예. 많이는 안 하죠. 근데 집을 살려면 갭 투자 말고는 답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갭 투자는 일반적으로 가격의 우상향이 그걸 전제로 좀 그게 신호가 세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갭 투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아니 돈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대출 규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돈 모아놓은 돈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갭 투자를 사놨다가 내가 뭐 2년이나 아니면 4년 뒤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단계별 내 집 마련 전략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예. 거주하지 않을 목적으로 최근에 뭐 수도권에서 많이 나타났던 그런 단순 투자형 갭 투자는 지금 수요가 거의 없죠. 그래서 만약에 파시더라도 내 걸 팔고 나서 사야 된다. 잘못하면 먼저 샀다가 나중에 팔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샀던 걸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아타기는 진짜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될 때는 그거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나 아닙니다. 잠깐 1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깐만. 네, 잠깐 쉬었다 올게요. 예,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수성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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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7, 8월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사실은 전세 대란에 이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우려했던 전세 대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시장 상황을 좀 예측해봐 주시죠. 전월세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전세값도 빠질 겁니다. 더 빠진다고요? 네. 왜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전세 대출 금리가 예. 왜냐 이렇게 보셔야 돼.
과거와 시장이 달라졌어요. 예. 지금은 매매하고 전세하고 동조화하는 현상이 강합니다. 네. 저는 작년 말부터 전세 대란이 없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거든요. 다만 전세 난민은 있을 거다.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세입자들이 나가려니까 네.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는 곱절로 올랐거든요. 예. 네. 당연히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지수로 보면은 아마 오히려 매물이 나와서 약간 빠질 수도 있겠다는 전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 너무 많이 너무 올랐기 많이 때문에. 올라서? 그런데 예. 왜 제가 전세를 약세로 내다보냐면은 첫 번째로요. 요새는 전세로 구하시는 분들은 거의 70~80% 대출을 냅니다. 네. 전세 대출. 네. 그렇죠. 예. 네. 전세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면은 음. 비싼 전세를 구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월세를 차라리 선택한다면서요? 그렇죠. 요새 월세로 많이 늘어나는 게 어떤 그런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네. 오버슈팅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임대차 3법 시행되고 나서 재계약이 많았잖아요. 예. 많게는 70, 80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통 매물이 줄어드니까 예. 결국은 전세 가격이 풍기가 나타났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 고공비행을 하다 보니까 음. 거의 1년 사이에 뭐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한 20%대 정도 올랐는데 네. 네. 실제로 어지간한 아파트도 50% 올랐고요. 전세가 2년 동안에. 예. 네. 많이 오른 데는 곱절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집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인 전세 가율도 같이 요즘 올랐습니까? 최근에?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오르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올 들어 집값 오른 게요. 네. 매매나 전세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전세가 많이 오르긴 했으나 집값이 올라서 그런 건데 어떡하겠어? 라고 하는 논리도 같이 성립하지는 원래 않습니까? 맞죠? 네, 맞아요. 원래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도 따로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면은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거를 이제 이른바 전세 가격을 이게 이제 끌어다니는 그 힘이 있고 또 전세가 또 오르면은 매매를 밀어올리는 힘이 있어서 서로 이게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은 맞아요. 네. 뭐 그런 거 있는데 매매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동안 전세값이 많이 올랐던 것도 일부분 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게 임대차 3법 때문에 결국은 유통매물 감소에 따른 어떤 그런 불안, 수급 불안이 더 좀 큰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실수요자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12월 달에 내가 결혼을 한다. 네. 네. 그러면 전세를 지금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좀 기다려도 충분히 저는 전세도 조정을 받을 거다고 본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네. 옛날에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세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매매면 빠졌잖아요, 가령. 지금은 전세 대출을 다 내기 때문에 네. 매매하는 사람이나 전세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매매나 전세나 금리가 오르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세하고 매매하고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거 있죠. 아까 저 월세 말씀드렸죠. 네. 월세화가 가속화되겠죠. 그거는 누구든지 뭐 다 알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대출금리 오르니까 그렇다고 봐요. 왜냐?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이건 뭐 은행 대출 받아서 집주인한테 돈 주는 거나 아예 그냥 집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월세 주는 거나 월세 주는 게 조금 쌀 수 있죠. 월세가 싸다면서요? 지금 서울 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한 4.2% 정도 돼요.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 옛날에 대출 금리보다는 여전히 낮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통계고 강남 같은데 뭐 마포 이런 데 보니까 뭐 1억에 30만 원이거든요. 네. 한 달에. 그러면 3.6%죠. 예. 네. 오히려 쌀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면은 네.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월세는 한 번 주면은 2년 동안 고정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예. 그러면 또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또 하나는 지금 깡통 전세에 대한 걱정들이 많잖아요. 네. 예. 전세가 비율이 계속해서 지금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들어온 분들이 다 겁을 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보증보험 드려야 되는데 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1억에 보통 1년 기준으로 한 11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2년이면 얼마예요 1억에? 그럼 22만 원에서 30만 원이죠. 그 금액이 커지면 더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 비용 내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월세로 갚버리자. 그리고 전세는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아요. 전세 대출 이자.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예.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아요. 이야, 그 차이까지는 저는 계산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인정.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세액공제가 나아요.
어디든 세액공제가 나을 거예요. 좀 예, 부자분들은 예. 좀 셀러리맨 중에서 좀 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반전세는 이게 보증금하고 월세가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 예.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고 다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월세화 현상들이 집주인의 반강제로 진행이 됐다면 최근 들어서는 뭐 세입자의 선택보다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월세화가 더 가속화되고 네. 결국은 전세 종말이 더 빨라지는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이번에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걸 짧게 요약하면 집값이든 전세든 둘 다 가파르게 올랐는데 금리 상승이라는 변곡점을 맞고 나서 그 오름폭을 반납할 예정이니 집도 내리고 전세도 내릴 것이다. 그렇죠. 그 폭은 얼마인지는 알 수는 알 수는 없지만 없으나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그렇게 됐으면 다들 좋겠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니까요. 아니죠. 그것도 집 가진 사람은 또 열받는 얘기지. 근데 집 가진 분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이 한 채 있어도 그 집에서 평생 거기서만 살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라도 있으니 집값이 내려가면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좀 더 제가 발전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릴게. 그걸 네. 양가적 사고라고 그래요. 예. 시장은 안정됐으면 좋은데 우리 집값만 올랐으면 좋은 거. 그러니까 아들 게임하면은 아들 딸 게임하면은 때리지만 우리나라가 그 게임이 K-팝이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수출을 많이 하는 진짜 우리 어떻게 보면 산업의 어떤 근간이 되는 거는 자랑스러운데 우리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으면은 그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이 게임해 줘야 게임 산업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양가적 사고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갖기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비싸 좀 우리나라도 집값도 좀 떨어져야 애들도 장가도 가고 결혼도 갈 거 아니냐. 네. 결혼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빚을 또 최대한 내 가지고 이렇게 집을 샀던 분들은 빠지면 이게 뭐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댓글이 또 이상하게 달리기 때문에 어쨌든 예. 우리 그러니까 집값은 다른 집값은 떨어지고 우리 집값만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가 일반적인 지배적 정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하락 예측하시는 것 같고 논리도 뭐 어느 정도 명쾌합니다만 혹시라도 그 예측이 틀려서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면 집값이 내 저럴 줄 알았어. 근데 저게 하나가 마음에 걸리더라. 저게 불씨였는데 하는 게 뭘까요? 혹시 그런 게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결국 금리 같아요.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금리가 우리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죠. 3년 전에요.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금리가 제로금리 간다는 보고서도 많았어요. 네. 틀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자꾸 불안하니까 전망 그러는데 제가 전망이 잘 안 맞는 이유를 곰곰이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소총은 가만히 있는데 타겟이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도 꾸준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어느 속도가 어느 또는 이리 갔다 어느 속도 자꾸 올리는 거예요. 결국 타겟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활을 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맞으니까 전망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망보다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아까 팁을 좀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시기. 시기는 어쨌든 올해까지는 금리 올릴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올해는 네. 넘겨야지. 네. 그래서 아마 내년 1분기를 좀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양도세 절세 매물도 어쨌든 나올 수밖에 없고 일부러는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금리도 그때 가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일 테니까 네. 금리를 올리고 나서 바로 집값이 안 빠집니다. 후행성을 띠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때 좀 나올 거니까 일단 시기적으로는 일단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조금 지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간은 매수. 다만 예. 네. 좀 급하신 분들은 가격을 보고 판단하셔야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점이 지방이나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거의 비슷해요. 네. 조금 넓게 보면 작년 8월부터 작년 11월 사이.
그 사이에 거의 고점이에요. 신고가가 대부분이 있었다. 작년 10월을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때 실거래 거시가 많이 뜨니까 제 생각에는 수도권은 한 30% 정도 쌓아야 될 겁니다. 그거보다 30% 깎아서 살 수 있으면 좋다. 그러면 사고 서울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잖아요. 한 20% 정도. 20%. 아니면 강남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고점 대비 그 정도면 뭐 내가 무릎에 산다고 할만하다. 생각하고 1주택이면 좀 급하신 분들은 그때 좀 급하더라도 올해는 좀 아니다. 조금 기다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좀 더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2년 정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는 것 같다. 2년. 예, 다만 우리가 그 건매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분양받는 분도 계시잖아. 예. 분양이 좀 이제 다음 주에 뭐 200만, 250만 플러스 알파도 공급이 되고 또 상기 신도시도 공급이 되잖아요. 예. 그럼 분양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분양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건매물 전략으로 하시는데 아까도 우리 후배님한테 아까 좀 물어봤는데 건매물을 어디 사면 좋겠냐고 해서 그거야 뭐 본인이 판단하면 되잖아요. 학교도 봐야 되고 그런데 제가 꼭 팁을 하나 드리면은 붕어 낚시를 하지 말라고요. 붕어 낚시요? 네, 붕어 낚시 해봤어요? 아니 없습니다. 가만 앉아서 한 군데만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고 있잖아. 이러지 말고 건매물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게 엄한 데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거물 낚시를 한다 그래. 꼭 저 아파트 저 동만 노리지 마라. 그렇지. 그걸 거물 낚시하면은 한 제가 어렸을 때 거물 낚시 많이 해봤는데 이 거물을 이게 낚시를요 한 30개를 들여요. 네. 그 중에 하나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직장이 강화문이야. 그러면 반경이 있잖아요. 네. 그럼 집값이 한 10억이야. 뭐 갭투자할 수도 있죠. 네. 아까 내 집 마련 그 선량한 갭투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경우에 그럼 반경을 어디 잡아야 돼? 그러면 뭐 서대문, 뭐 홍제동, 홍은동 아니면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상암, 뭐 그다음에 가재울, 예. 마포, 서대문, 뭐 예. 많이 있잖아. 서대문 아니라 이런 데 저 뭐 중구, 뭐 신당동, 뭐 이런 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군데를 좀 한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는 한 20개 정도 내가 사고 싶은 금액대 있잖아요. 보통 네. 나오잖아요. 예. 그 정도로 곳곳에 거물을 쳐놔야 그 중에 하나 걸려든다. 그렇게 전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또 엑셀을 잘 하시잖아. 요 젊은 분들. 그래서 이게 아파트마다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스스로. 기다리되 열심히 공부하면서 발품 그렇죠. 팔고 있어라.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어느 순간 왔다 그러면 훅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이 좀 급하게 사실 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 곳곳에 그러면 건물을 그렇게 해서 쳐놔라. 집을 사면 그 이후로는 오릅니까? 또 다시? 즉 지금 가격이 향후 10년 사이에 다시 오기는 저는 어려운 우상향을 가격입니까? 저는 우상향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화량이 끊임없이 팽창하기 때문에 네. 명목 가격의 우하향은 없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믿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구간별로 항상 사람이 습관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생각하는 경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죠. 라면 값이 안 올라요. 당연히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지. 그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게 집이 자산화가 되면은 네. 투자 자산화가 되면 오를 때는 급작스럽게 오르고 내릴 때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한 2년 정도 보시고 좀 급할 분들은 내년 한 1분기나 요 정도로 왜냐하면 내년 양도세 한시씩 가면 그 매물이 내년 3월 말 이후에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내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내년 3월 5월 9일까지잖아요. 그런데 또 변수가 있어. 네. 양도세 한시씩 감면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대통령 공약은 2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행령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2년을 약속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내년에 가면 2월 달에 가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합니다. 또 가면 이게 타겟이 또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때 가면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는 어쨌든 올해를 넘기되 네. 한 가격적인 그러니까 싸게 사라. 싸게 사면 모든 게 용서된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신도 용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30% 수도권은 30% 서울은 20%. 왜냐하면 30% 이미 빠졌으니까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주도한 세대가 MZ 세대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다시 이제 주택을 사는 음. 열풍이 불더라도 그때도 MZ 세대일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MZ 세대들이 최근에 2, 3년의 그런 거친
어떤 매수 열풍 그거는 저는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요. 아,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하거든요. 하락장이라는 경험을 처음 해봤다는. 왜냐하면 30대 분들이 그 본격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나서 우하향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이번에 겪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그래서 30대 분들을 그 동안에 용대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용감한 대리라고 했죠. 그런데 MZ 세대들의 특징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부동산 중독 세대가 아니에요. 베이비 부모들, X 세대들은 상당 부분이 특히 고령자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에 굉장히 그 편식하는 세대, 뭐 중독보다 좀 편식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런데 MZ 세대의 특징은 부동산에 중독된 세대가 아니라 투자에 중독된 세대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되는 뭐든지 투자하는 세대, 네. 바로 투자 유목민. 그러니까 모든 걸 게임으로 보는 거죠. 아파트도 게임하듯이 한 거거든요. 아파트를 예. 콘크리트 블록 사듯이 산 거라고 봐요. 이걸 아파트 득템이라고 그럽니다. 아이템 사듯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주식을 할래, 코인을 할래, 아니면은 뭐 NFT를 할래, 이 차이는 내가 니지를 할래, 배틀그라운드를 할래, 로블록스를 할래, 그 차이라고 저는 봤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 메리트 있는 쪽으로 또 열풍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아파트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물론 아파트 시장이 떠나지는 않아요. 왜냐? 한참 분가할 세대고 결혼할 세대니까 집을 사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한 2, 3년 나타났던 그런 어떤 그 광풍에 가까운 그런 묻지마 아닐 열풍은 이제 다시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가격이 확 빠지면 또 다시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아까도 그 우리 시청자분 말씀이 일부 맞아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보면은 약간 무모할 정도로 공격적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저도 아찔아찔하거든요. 뭐 우리도 저도 나스닥 투자하고 저도 펀드 투자하지만 저는 간이 작아가지고 저는 나스닥하고 S&P만 하거든요. 근데 요새 분들은 그거잖아. TQQQ 세 배짜리 하잖아. SQQQ 이런 거 하잖아요. 간이 작으시다면서 어떻게 아세요, 그건? 아이 저도 기본이 나도 금융맨인데 뭐 뱅크야 뭔 소리야. 나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세대인데 요번에 경험이 쌓이면서 네. 조금은 어쨌든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이 나타날 거다. 아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다른 패턴에 대해서 네. 조금 구체적으로 여쭈면 10년 전만 해도 학군 좋은 지역에 큰 평수 아파트가 몰림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승세는 꼭 그게 아니라 새 아파트 직주 근접. 학군은 뭐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why not 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평수도 요즘은 좀 바뀌는 것 같지만 굳이 뭐 대형 싫은데 였는데 그 MZ 세대가 다음번 그 상승 흐름을 주도한다면 어떤 쪽에 취향을 갖게 저는 될까요? MZ 세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욜로족이에요. 그러니까 몸테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몸테크 아시죠? 몸은 고달프지만 이 돈이 벌리는 네. 이런 구조죠. 근데 재개발로 투자하죠. 재건축도 투자하죠. 다만 투자해 놓고 안 살아요. 나중에 입주하면은 아마 살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 아파트가 요새 엄청나게 이제 그 인기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도 물론 투자하겠지만 네. 지금 행복을 누리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전히 직주 근접 새 아파트. 직주 근접은 기본이고. 예. 새 도심, 아파트. 이 도심 콘크리트 기저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키즈거든요. 네. 아파트 태어나고 아파트 자랐기 때문에 아파트 쏠림 현상이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제가 소설을 봤는데 아파트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 그러고 아파트 아니면은 애기 안 놓겠다고 그런 소설이 있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32세 신혼부부 여성분들인데 전반적으로 아마 아파트 공화국이 저는 앞으로 더 간다. 네. 아파트 키즈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의 주역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간다고 보고 있고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요새 커뮤니티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뭐 그걸 많이 즐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더 갈 거고 최근에 제가 그 아는 분이 자제분이
신현대 아파트를 안 사고 성수동에 있는 그뭐 트리마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샀어요. 저는 기성세대는 이해 못하죠. 압구정 신현대지. 자산, 신현대지 당연히 미래 가치, 자산 가치. 그렇지 그런 희소가치 따지잖아요. 그런데 요새 세대들은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근데 좀 그런 MZ 세대들이 도심에 직주 근접이 되는 새 아파트를 살 능력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네. 오피스텔로 가는 거죠. 저는 오피스텔 이번에 다시 봤어요. 그걸 가한비라고 그래. 가한비. 가한비가 뭐냐면은 가성비 얘기 들었죠. 예. 가한비는 이제 안전하면 훨씬 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 캐슬이거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예. 요새 오피스텔 다 짓죠. 요새 기본적으로 히트인스타, 헬스클럽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와 비슷한 미니 아파트로 생각해요. 오피스텔을. 꼬마 아파트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화여대 앞에 가면 엄청난 오피스텔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심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었을 건데 다만 그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조금 모르겠는데 주거 가치로서는 앞으로 오피스텔이 많이 들었을 거고 거기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 살 거다. 결론은 임대사업 다가구 다세대 임대사업은 조금은 입지를 더 가려야 된다. 요새 MZ 세대들 그거 안 들어가려고. 다세대 다가구 새 안 나갈 거다. 예, 앞으로 트렌드가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피스텔은 그럼 그쪽으로 몰리면 오피스텔 가격도 오르겠네요. 왜 투자로서는 오피스텔은 갸웃하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강남 이런 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파트보다 좀 덜하죠. 왜냐? 이걸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이걸 보고 빈 땅은 다 지을 수 있거든. 오피스텔은 건물 하나만 밀면 오피스텔 되니까. 짓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빨리 걸리면. 네. 그러니까 공급이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서울에 빈 땅이 있느냐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공급이 탄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오피스텔을 사시더라도 업무지구 주변으로 가시고 외곽 지역보다는 업무지구 중심으로 접근하시면은 뭐 저는 요번에 책 얘기를 안 했네. 책 얘기 했대 이제. 네. 요번에 제가 부동산 트렌드 수업을 요번에 냈는데 네. 거기에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가한비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오피스텔이 저는 재발견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 보고서를 보면은 예. 오피스텔이 그동안은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이었는데 요새는 대중 마켓, 매스 마켓으로 바뀌었다는 보고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과보호를 받고 네. 이런 자란 세대들, 안전에 대한 강박증이 강한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런 들어가면은 모든 위해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이런 콘크리트 캐슬에서 거주하려는 경향이 강한 게 저는 MZ 세대들의 어떤 주거 트렌드로 제가 발견을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강남 불패, 요즘은 강남 덜패. 덜패.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 제가 만드는 말인데 그거를 강남 덜패는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냐면은 제가 사실상 이번 책을 쓰면서 가장 막혔던 부분이 강남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분제니 뭐 계급 어떤 뭐 공간이니 뭐 이런 쪽으로 욕망의 자산이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강남이 좀 저는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는 강남은 불패를 안 믿습니다. 강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에 막 떨어지면서 하우스푸 사태 터지면서 고점 대비 40% 빠졌잖아요. 네. 이번엔 좀 덜 빠지겠지만 근데 강남은 제가 봤을 때 입지적인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덜 빠지는 거지 안 빠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상대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안전 자산은 맞는데 네. 우리가 금도 비싸게 사면 평생 고생해요. 네. 빠지긴 세상 어떻게 안 빠집니까? 안 빠질 수가 어떤 있어. 재산이? 남들 다 빠질 때 덜 빠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요번에 덜 빠진다고 그랬잖아. 요번에 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그것도 있잖아요. 구간마다 달라요. 근데 요번에는 조금은 워낙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덜 빠질 거다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강남의 또 다른 측면이 지금은 월세가 많게는 지금 보통 1억에 33평짜리 기준으로 800씩 받아요. 근데 많이 받는 데는 1억에 거의 890까지 받는 데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 꼬마 빌딩 안 사고 이 강남을 일종의 이걸 이제 수익형 부동산, 캐시플로우의 대상인 또 다른 금융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하나의 트렌드고요. 네. 또 하나는 강남을 저는 축장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축장 자산. 이게 축장이 호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은밀한 어떤 가치 지장 개념이에요. 짱 박아 놓는다는 네, 아까 느낌? 그런 개념이라고 예. 보면 돼요. 내 돈 짱 박아 놓는 자산용. 왜냐하면은 그 이게 이제 주주 사회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주 사회가 뭐냐면 집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왜냐 먹고 입고 노는 거는 삶이 거의 비슷해요. 주만 비대해지고 이게 이것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가 올인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주주 사회거든요. 지금 자연인이 훨씬 더 밥은 잘 드시고 요새 부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옷을 잘 입나요? 똑같잖아요. 요새 벤츠는 30대 대기업 과장들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응? 다 탑니다. 물론 저는 안 타지만 그리고 해외여행은 대학생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평준화되고 결국은 차이가 결국 집에서 차이 나는데 우리가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교가 탄생을 한 거야. 종교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는 순간 독실한 아파트 교 신도로 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되고 결국은 차이는 물론 나겠지만 절대적 차이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엄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콘크리트에다가 저축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강남 부자분들이 막 그 뭐 매스컴 보면은 막 그 외제차 타고 부릉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겸손한 사람이 많고요. 요새 부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막 그 이게 트로피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그리고 어떻게 트로피라고 내세우면 요새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요새 뭐 요새 그 대기업 그 오너 사세분들 요새 직원들한테 90도 인사하는 시대야. 어디다가 그렇게 막 내가 부자라고 떠벌려. 저는 조용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표시 안 나고 조용하게 가치를 저장하는 게 축장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축장이 되려면 두 가지 전조건이 있어야 돼. 첫 번째로 썩지 않아야 돼. 그게 안전자산이라는 안전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중에 팔기 좋아야 돼. 그게 바로 이제 황금성을 따지는 건데. 강남 그래서 아파트가 그 1차 축장 자산이 뭐니 저장 창고 비슷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강남 빌딩도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왜냐면 이걸 이제 에셋 파킹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산 구축이 경향이죠. 수익률 1%도 사잖아요.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익 환원법으로 따지면 그거 사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아파트를 제가 보면은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면은 월세에 따라서 결국 아파트 등급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월세 2천만 원 뭐 이것도 나가더군요. 강남 모처에서는. 그건 아주 비싼 거. 아주 뭐 그건 초대형 같은 거.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33평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강남 뭐 성수동이나 용산도 이런 많이 받습니다. 월 33평 기준으로 월세가 얼마예요? 가장 많은 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게 1억에 890 정도. 1억에 890. 보통 한 700에 700 정도. 연간 월세가 1억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한 2, 30억짜리 아파트라도 사서 월세 돌릴만 하겠네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났죠. 그게 트렌드라고 저는 보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작은 꼬마 빌딩의 역할을 할 맞아. 것이다. 공화 빌딩 대체제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월세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뭐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셀러리맨들이 어떻게 그거 들어가 살겠어요. 대부분이 뭐 기업체나 아니면 외국인들 뭐 CEO나 뭐 이런 네. 쪽 수요로 많이 쓰이긴 하죠. 아, 부동산 이야기는 뭐 이게 조금만 하면 이렇게 시간도 다 되고. 네. 네. 근데 박원갑 위원님하고 이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네.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마지막이죠. 예. 제가 이번에 그 5년 동안 공을 들여서 제가 384페이지짜리 이 부동산 트렌드 수업을 썼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이번에 책을 썼는데. 부동산 트렌드 수업. 예. 근데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이게 자기자비라는 거거든요. 자기 자비. 이 셀프 컴패션. 예. 자기 용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아파트 값으로 삶을 줄 세우긴 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0억 사는 사람이 3억짜리 사는 사람보다 행복이 10배는 높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로 줄 세우기라고 그런 거는 제발 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기자비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요 이게 비교 수준이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요새는 빌 게이츠 아니면은 전부 다 인생의 루저야 실패자야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열받아. 자기 자신을 너무 폄훼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내 인생을 토닥토닥 해줘라. 그래서 요새 제가 대기업
다니는 40대 남자들 만나봤는데 자기 인생이 루저래. 연봉 1억 받으면서 인생이 루저라고 그러면 도대체 그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대치만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잘났다. 내 인생이 못돼. 아파트 값 빼고는 삶이 같아요. 먹고 입고 노는 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모든 삶을 재단하고 거기에 등급을 매기는 그런 물신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조금 심리적으로 뻔뻔하지 않으면은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행복의 파랑새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밀고 나가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자비. 내 인생이 못 됐어. 자기 집에서 우환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인생이 다 보면은 다 들어가 보면 다 집안에 다 우환이 있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도닥거리고 나도 좀 달랐어. 어? 내 빌 게이츠 아니면 인생이 루즈라고 생각하는 세상이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금은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기 위로와 자기 위안을 하지 않으면은 평생 아마 상대적 박탈감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왜? 지금은 아파트 값으로 삶을 줄 세우게 하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왜냐? 네. 나도 지금 40, 50대 분들 다 조금 무리하면 다 강남집 살 수 있었잖아. 기회를 다 놓쳤잖아. 내 자신이 용서돼?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 내 삶을 저는 쉽지는 않지만 네. 조금은 자기자비가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책을 쓰면서 마지막이 결국은 자기자비인 것 같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굳이 할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세상은 MZ세대가 만들어 간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공간 욕망을 욕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MZ세대들은 그러면 안 늙어? 지금 밀레니얼도 지금 40 넘었어. 내일 모레 50대. 요새 고등학생들 스테이지 몰라요. 그래서 알파 세대의 공간 욕망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트렌드 수업은 나보다 아랫 세대들에 대해서 그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게 결국은 인사이트를 어떻게 찾는 어떤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도 아마 네. 그 진짜 벤처기업 크게 읽어가지고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되는 분들 보면은 또 자기 또 비하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 저는 제 직업이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젊어서 30대 초반부터 천억 부자, 뭐 대통령실 누구, 뭐 장관 많이 만나봤다는 게 유일한 자산인데 또 경험이 또 뭐 그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이 재산이다 그러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불행의 씨앗을 다 갖고 있고 다들 힘들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다 힘들고 자식 걱정 다 하고 세상 별거 없더라. 아우 어. 천석구좀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아니, 만가지 그렇습니다. 걱정. 예. 그래서 그 심플하게 살아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부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대화를 듣다 보니까 제가 숙연해진.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설상 재산 불리는데 재테크에 노예가 돼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거를 너무 부정하고 도덕주의자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네. 다만 그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 자신을 조금은 이렇게 도닥거리주고 조금은 너도 잘났어 괜찮아 라고 그런 자기 이록 없이는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 제가 오죽하면 부자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저는 패미하는 게 아니라 네. 자꾸 위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 인간이라 욕심이 끝이 없는 건 맞죠. 맞지만 그래도 내 삶에 대해서 좀 긍정하는 그런 가치관을 좀 갖자 이거예요. 그런 얘기죠.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 수석 전문위원인지 아시겠죠? 예. KB국민은행의 박원갑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